원대적인 형태미를 갖춘 이 시발 세단은 정원이 9명이며 최고 풍력 80마일까지 낼 수 있는 최신식 국산 승용차입니다. 미국에 상륙한 소형차는 상상 외의 판매량을 기록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뜨거운 이슈를 과학적 시각으로 날카롭게 해부해봅니다. 사이언스톡의 유시연입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를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손을 떼도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이고요. 교통사고 제로에 도전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죠. 오늘 사이언스톡에서는요, 현실로 다가온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조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무인 자동차, 인공장기 등 융합 신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 미래로만 알았던 자율주행차. 근데 미국과 영국 도시에서는 그 상용화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되짚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설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SF 영화나 만화를 보면은 손 안 대도 막 운전하는 자동차, 그거 얘기하는 거죠. 저도 보면서 아, 저런 차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의 요소를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계획한 뒤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설명합니다. 네. 이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운전자의 손과 발 그리고 시선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좀 알기 쉽게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시면 이모티콘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기술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손은 방향, 그리고 발은 가감속, 눈은 전방 주시를 의미하는데요. 1단계는 손이나 발 둘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고요. 네. 2단계는 손과 발 모두가 자유로운 상황을 말합니다. 네. 단 1, 2단계 모두 이제 운전자가 자리에 착석을 해서 제어하고 감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저도 이렇게 차 운전해 보면 1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페달을 밟지 않고 이렇게 속도를 정해놓으면 계속 가는 그런 기능은 있었거든요. 혹시 이거가 1단계에 속하나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제네시스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차량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이 이제 장착되어 있는 거죠. 네, 제네시스 외에도 국내 승용차 대부분이 이제 이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그 오토 크루즈라고 해서 속도만 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감지 시스템이 있어서 차간 거리까지 유지할 수 있는 좀 더 발전된 기술이 탑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영화에서 보는 거는 한 3, 4단계 정도는 돼야겠어요? 네, 맞아요. 3, 4단계에 해당하는데요. 이 3, 4단계는 손과 발, 그리고 눈 모두가 자유로운 상태를 말해요. 이 3단계 대표적으로는 현재 개발 완성도가 가장 높은 구글카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구글카는 케이블카 모양의 바퀴만 달린 형태입니다. 그 내부에는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가 없고 센서와 소프트웨어만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 3단계 모델 중에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자면 최근 벤츠가 공개한 F015 모델이 있는데요. 네. 이 F015 모델은 탑승자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제
좌석이 360도로 돌아가고요. 또 주행 중에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는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 차 스스로가 좀 멈출 수 있는 스테레오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자동차라고 해야 될지 구글 말씀하시니까 구글은 또 IT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와 IT가 손을 잡고 함께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개발이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미국의 그 노트르담대 돈 하워드 교수가 교통사고가 인류의 질병이라면 여기에 대한 치료약은 자율주행차다고 말했습니다. 네. 선진국은 실제로 이 교통사고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90년대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전문가들은 90% 이상 교통사고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이 컴퓨터가 최선의 주행 경로를 찾아가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장점은 운전을 할 수 없었던 그 노약자나 그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의심이 많은 캐릭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같은 것도 물론 믿긴 하지만 다운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핸드폰도 먹통이 될 때가 있고 스마트폰도.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해서 이번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미국의 한 IT 업체가요.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한 결과예요. 보시면은 브라질은 95%, 그리고 중국은 70%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동차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37%, 일본은 28%가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평균이 57%인 걸 보면 독일하고 일본은 상당히 낮은 숫자인데 글쎄요, 이거 뭘 믿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 이제 자동차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적, 제도적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 책임을 누가 물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네, 차량을 만든 회사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이 차량의 소유주가 책임을 질 것인지 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정확한 운전 기술을 갖게 되겠지만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사람처럼 윤리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왜 가끔 급발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운전자랑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어서 그런 일이 나올 텐데 이 소프트웨어가 복잡하게 되면 진짜 운전자를 나로 봐야 될지 그렇죠. 자동차로 봐야 될지 참 복잡해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제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는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 기술 개발 속도를 감안한다는 이유로 법을 언제 개정을 할지 그 시점도 명확히 잡지 못한 상태인데요. 네. 국토부의 연간 개발 그 사업도 2018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외보다 너무 늦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의 자동차 산업이고 최고 수준의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좀 이런 자율주행차의 시장을 좀 개척을 해 나간다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선진국을 쫓아가다가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너무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지 말고 법과 제도 그리고 해킹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요,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과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는 몰라도 안전성, 자율주행차의 모든 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최고다라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자율주행차에 대한 모든 것 설다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1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의 90%가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과실에 있다고 하네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된 자율주행차 개발.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하겠지만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